있는데 우리 도자기 쪽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서 도예가라고는 좀 도예가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예, 도예가는 아니고 예, 그죠. 도예가 집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예가는 아니 도자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도자기 전시회라든지 이런 우리가 맨날 도자기 믿는 것만 그 강의가 아니라 오늘은 그 외적인 것들을 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희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김남희입니다. 네, 저는 도예가는 아니고 도예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문경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점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잠깐 나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국제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제가 학부 때 원래 하고 싶었던 공부가 미술사라는 학문이에요. 미술사라는 학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어떤 학문인지? 네, 맞아요. 큐레이터. 네, 큐레이터. 박물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만드는 학예사. 또 시청에도 우리 학예사 분들 계시잖아요. 학문적으로 미술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제 그런 그 분야인데 꼭 이제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문화유산, 미술이 문화재, 문화재라는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뀐 거 혹시 아시나요? 잠깐 이 말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라는 용어를 무형문화재. 국가유산.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국가 문화재라는 용어를 이제 쓰지 않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가 무형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세 가지를 합쳐서 국가유산으로 이제 통칭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문화재가 재화의 의미를 가지고 일본에서 도입된 용어예요. 그래서 재화가 아니라 재물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지키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자 애들이 그렇게 바꿨다고 해요. 다시 아까 제가 미술사를 전공한 이야기를 드리면 미술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주로 박물관에서 일을 많이 해요. 전시 기획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데 그 미술의 역사인 미술이 다 문화유산이에요. 무형유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문을 제가 하고 싶어서 늦게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고 석사, 박사, 수료까지 한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해외 여러 곳에 많이 다녔어요. 중국도 많이 다니고 일본도 많이 다니고 유럽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이 다닌 다음에 어디로 왔냐? 고향이 문경으로 왔습니다. 고향이 문경으로 와서 앞에 보이시는 이런 전수관 영남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경, 네, 영남료. 저희 이제 김종옥 사기장님이 저희 아버지 되시고 저는 이제 딸이에요. 셋째 딸. 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전수관의 운영을 제가 도맡아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 전수관 운영뿐만이 아니라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국가유산 교육, 학생들과 하는 교육. 그리고 또 활용해서 문화관광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활용, 또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국제교류, 또 해외에서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목 네, 그래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 업무를 주력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국가유산 청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했다 우수 사업으로 4년 연속 청장님 상을 받기도 해서 더 열심히 어깨가 무거워져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제가 먼저 전달드린 내용에는 우리 그 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비도 오고 종강이고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제가 문경 지역보다는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보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혹은 다소 중간에 가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빠르게 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도자기 종류, 그러니까 중국의 도자기, 한국의 도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자기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한국의 도자기가 자생적으로 발전하지 않았어요. 모든 문화는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또 발전을 하고 전개를 하고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도자기를 중심으로 보는데 한국의 도자기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자기, 일본의 도자기 그리고 더 멀리 나가서 유럽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도자기를 통해서 보는 모방과 창조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도자기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릇을 사람에 많이 비유하죠. 어떻게 비유하죠? 크기. 네. 나는 큰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고개 끄덕끄덕 활짝 웃으시는 분. 나는 그릇이 크다. 네. 보통 그릇이 크다라고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릇이 좀 작아. 이렇게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릇은 사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그릇, 도자기 중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 사용하는 도자기를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그릇은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문하는 사람은 주문을 해서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가 특별하게 선물을 귀하게 하고 싶은 경우는 주문을 해서 선물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문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기도 하죠. 새 모든 사람들이 본연일체가 돼서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릇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든 사람, 주문한 사람, 사용하는 사람의 혼이 담겨 있다. 근데 뭐 그릇에 그렇게까지 혼까지 담겨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작업 공정이 현대화되고 또 대량 생산 체제가 돼서 너무나 많은 도자기들이 있죠. 그렇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그러나 과거에는 하나의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그 도자기를 귀하게 여겨서 사용을 하고 또 대를 물려서 사용을 해서 그 도자기가 현재 우리들에게 전해지기까지도 하죠.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에. 네. 그러면 그 도자기는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세월을 거듭해서 사용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의 흔적이 하나의 그릇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실학가 박제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의 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의 만사가 이를 닮았다. 네, 그렇게까지 하나의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만큼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런 도자기가 다시 이제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언제? 자기라는 개념. 중국은 언제 만들었을까요? 어떤 시기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이 본차이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이 도자기의 종주국이에요. 네, 본차이나 잘 아시죠? 유럽에서 도자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면서 이제 본 차이나라고 명칭을 하게 됐는데, 중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자를 청자도 만들고 청아백자도 만들고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가 청자인데 그 청자가 기원전. 너무 놀랍죠. 기원전에 벌써 만들어졌어요. 기원전 4세기, 5세기. 그러니까 2500년 전쯤에 중국에서는 청자를 벌써 만들었다는 게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 청자만큼 그런 비세계 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걸 원시 시대에 만들었던 청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어떤 유물, 도자기를 만났을 때 그 도자기 하나를 보고 이건 언제 만들어졌을까?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어떤 제작 공정을 거쳐서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누가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다 살펴보면 하나의 도자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헌자료, 유물, 유적 이런 걸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해요. 도자기 하면 강의 초반에 아마 도자기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도자기가 뭐지? 라는 질문 혹시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도자기가 뭐죠? 도자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도자기 문화재. 도자기. 이게 네. 생활자기. 도자기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도자기. 특히 문경은 또 도자기의 고향이다 보니까 도자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도자기라고 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기와 자기를 합친 용어예요. 네. 그럼 도기는 뭐고 자기는 뭘까요? 그릇. 그럼 자기는 그릇이 아니야. 맞아. 온도죠. 네, 정답. 정답 맞추면 선물. 담당자분께서. 맞아요. 온도 차이예요.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구웠느냐에 따라서 도기라고 하고 자기라고 해요. 네. 한 1200도, 1100도 이하에서 구워낸 그릇은 도기. 그리고 1200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 자기. 그 기가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이라고 표현하면 편하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쉬울 거예요. 토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토기는 어떤 차이, 도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흙으로 만들긴 했어요. 맞아요. 유약이 안 발렸어요. 잘 아시죠? 유약이 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약이 발리지 않았는데 유약을 일부러 안 발랐을까요? 숨쉬게 하려고. 맞아요. 기술이 없었어요. 유약이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알면 했겠죠. 왜? 토기로도 다 생활 용기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흡수가 돼버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토기로 음식물을 담았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유약을 이제 바르게 돼요. 도기의 단계로 넘어가죠. 도기는 유약이 발린 경우도 있고 안 발린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청자와 백자를 이제 자기라고 하죠. 자기 중에서 1200도 정도에서 굽는 자기가 청자, 1300, 한 100도 정도 차이가 나요. 높은 온도에서 굽는 자기가 백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백자가 강도가 가장 강한, 하드니스는 강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흙과 유약과 온도,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강한 고화도 자기로 가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기, 도기, 청자, 백자.
온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리고 유약을 표현하면 이렇게. 청자하고 백자는 반드시 유약을 발라야 돼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토기, 신라 토기, 백제 토기, 네. 토기에서 빗살무늬 토기, 네. 도기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청자, 혹시 화면을 가리나?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백자. 제가 중간에 하나 이렇게 딱 가렸어요. 뭘까요? 응? 삼국시대? 이 삼국시대는 통일신라 시대. 시대로 보면은 순서대로 시대가 다 있어요, 이미. 그죠? 빈 시대가 없는데 칸을 왜 배워놨을까? 도자기 종류 중에? 잘 맞추셨어요. 네. 조금 앞쪽에 앉아 계시니까 잘 맞추시네요. 도자기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리청자 있고, 백자 있고, 또, 분청사기. 들어보셨죠? 분청사기.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분청사기예요. 그럼 분청사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어느 시기? 백제일까?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느 시기일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고려시대 다음에는 시대가 없는데 여기 도대체 뭐지? 네, 맞아요. 정답. 네. 그 사이에 이렇게 고려 말에서 거의 조선 초기. 고려 말에서 이제 막 넘어가는 시기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왜 만들어졌을까요? 고려시대는 청자예요. 청자. 푸른색, 비색의 자기라고 해서 청자라고 하죠. 청자, 푸른색 도자기. 조선시대 백자, 하얀색 도자기. 분청사기, 분청시대 아니잖아요. 왜 이름을 또 분청사기라고 했을까? 맞아요. 분 발랐어요. 분 발랐다고 해서 분청인데 왜 분을 발랐을까요? 분을 왜 발랐을까 갑자기? 아름다우라고. 흰색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이 없으니까 분을 발라서 흰색을. 네. 정말 정답이 여기서 나와서 제가 마이크로 한번 크게 이름까지 얘기 좀 하시면서요. 성자만 쓰다가 이제 깨끗한 그릇, 흰색 그릇을 원하게 되었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는 흰색 가루를 발라서 이제 분청사기를 쓰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자 백자를 만든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주시면. 정답은 맞추셨어요. 네, 맞아요. 청자를 만들었어요. 고려 시대 이제.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조선으로 막 넘어가면서 이성계가 근데 왕조를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고려는 불교 중심의 귀족 문화가 지배를 했던 사회였어요. 조선은 유교, 성리학, 충효, 검약. 그러니까 이념이 완전히 바뀐 왕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고려 청자가 조선을 대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하얀색 백자, 순수한 백자, 화려한 청자가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장인들이 갑자기 백자를 만들 수 없어요. 왜 만들 수 없느냐?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찾아야 되는데 청자를 만드는 원료와 백자를 만드는 원료는 완전히 달라요. 흙이 달라요. 그 흙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수비를 해서 형태를 빚고 구워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자를 굽는 온도와 백자를 굽는 온도는 한 100도 이상 차이가 나요. 100도 정도면 뭐 대충 나무 많이 넣으면 100도 올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무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온도를 머금을 수 있는 가마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럼 가마도 바뀌어야 돼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70년에서 100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장인들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백자 원료로 이제 열심히
막 실험을 해요. 백자를 흙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왜 머리를 써야 되냐면 관청에 도자기를 납품해야 돼요. 관에서 도자기를 쓰기 때문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걸 다 기술이 완성할 때까지 빨리 완성을 할 수가 없으니 머리를 써서 청자는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봤잖아요. 청자흙은 알아요. 구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청자흙으로 형태를 빚은 다음에 그 청자의 짙은 색상을 분칠하잖아요. 화장. 분을 싹 발라가지고 백자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든 도자기가 분청삭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분청. 청자 태토에 분을 입혔다고 해서 분청삭이라고 해요. 요즘은 분청작이라고 용어를 바꿔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토기. 네, 이게 토기예요. 이것도 토기. 글자가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네, 이것도 토기. 유약이 발려지지 않은 토기예요. 신라 시대 때. 이건 뭘까요? 단지.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토기, 도기, 고려청, 청자, 분청사기, 백자 중에 어디에 속하는 도자기일까요? 토기인데 유약이 발려진 걸까요? 제가 앞에서 토기를 쭉 보여드렸으니까 왠지 토기 같은데 근데 빛이 나요. 그죠? 빛이 나요. 반짝반짝 빛이 나요. 투명한 유약이 발려졌어요. 그래서 토기가 아니라 사기. 사기. 그리고 우리가 청자 하면은 고려시대의 그 미색 청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게 청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청자예요. 네. 청자인데 약간 황색이 나는 청자. 그런데 어디에서 만들어진 청자? 한국이 아니고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만든 청자예요. 여기 좀 작긴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여기 호남성 있는 장사요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청자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청자가 한반도에서 신라에서 출토가 경주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신라시대 때 중국 청자를 수입해서 썼다라는 얘기고 이 청자는 그럼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원 자료들하고 비교해서 이 청자는 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도자기라고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중국의 청자를 신라시대 때 수입을 해서 썼다. 이 얘기가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런 도자기들이 출토가 되는데 이런 도자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된 그릇일까요? 앞에서 보셨던 이 단지하고는 좀 다르죠? 네, 정답이 나왔어요. 역시 문경은 찻사발. 네, 찻사발이에요. 찻사발. 차문화. 신라시대 때 차문화가 성행했고 중국의 차문화가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문화가 들어오면 그와 함께 사용했던 그릇들이 함께 들어와요. 차문화가 사용하면서 중국의 차그릇, 다완이 많이 수입이 되고 출토가 됐어요. 백자. 중국에서는 이 시기에 백자도 만들었어요. 중국은 이렇게 반을 나눠서 북방, 남방 이렇게 하는데 중국의 북쪽에는 백자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청자를 만들었어요. 북방의 형려라는 곳에서 만든 백자가 신라시대 때 찻잔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활발한 교역을 했다는 거죠. 이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장보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엄청나게 교역을 하고 중국의 도자기가 들어왔어. 그러면 신라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청나게 수입을 해.
이제 차를 즐겨야 되니까 찻그릇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그럼 신라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도 만들자. 맞아요. 우리도 만들자. 우리도 좀 만들자. 우리는 왜 안 되냐? 만들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그러나 차문화가 성행하면서 이런 찻그릇이 많이 들어왔는데 신라에서는 통일신라에는 이런 토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으나 자기의 기술을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굴 같은 도자기를 굽는 가마 보이시죠? 여기서 다양한 토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토기도 나름대로 미나문을 장식하고 굉장히 예쁘고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형태로 시기가 흘러가면서 토기의 형태가 바뀌는 이런 모양의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는 유약이 발려지지 않은 그렇죠?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 유약이 토기에 이제 발려지기 시작해요. 도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유약이 어떤 유약이냐? 여기에 보면 녹색유, 갈유가 시유된 연유독이라고 해요. 여기서 연은 뭘까요? 몸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납이에요. 납성분. 그게 이제 납성분이 굉장히 색상이 도자기에 아주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유를 했는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용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색상은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통일신라 시대 때 자기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녹유, 오른쪽엔 항유, 왼쪽엔 유약이 안 발려진 토기고 또 오른쪽에는 시유. 납유기는 하지만 시유가 된 토기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자기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언제 시대? 통일신라 다음에 그렇죠? 고려시대.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가요. 넘어가면 자기의 기술이 완성이 됐으니까 고려시대 때 청자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고려시대 때 여기 개발을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열심히 써가지고 문헌 자료하고 유적 유물을 토대로 또 연구자들이 열심히 어떻게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나뷰라는 유약을 바르는 도기의 단계에서 청자 기술까지 빠르게 발전을 이뤄냈을까? 이제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유물을 우리 선조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줬어요. 뭐냐면 두 가지 도자기인데 제사 때 의례용 도자기예요. 도자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도자기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수나 3년 임진 태묘 제사 제4실향기 장 왕공 탁조.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밑에 제가 임진년 수나 3년. 그러니까 수나 3년에 만들어진 도자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청자예요. 고려시대의 비색청자 이전 단계의 청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약이 발려져 있고 고화도의 도기와는 구분된 청자 단계로 보는데 임진년에 만들어진 태묘 제4실에서 의례용 향기로 의례용 그릇으로 사용했고 장인 왕공 탁이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992년에는 고려가 892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100년. 그때는 이미 청자 기술이 고려시대에 있었다. 이런 거 정도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수장된 아주 중요한 유물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수나 4년 993년에 누가 장인 최규래가 만들었다. 이런 두 점의 도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연도와 또 많은 사람까지 있고 연도가 있기 때문에 992년 이전에 고려시대에는 청자 기술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이전 언제 어떻게 청자를 만들었을까? 가마터를, 이 내용은 조금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가마터,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를 발굴을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돼요. 왜? 거기에 가마 구조들을 알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 가마터가 있으면 맞아요. 파편. 엄청난 파편이 있어요. 그 파편이 어떻게 있냐면 단계적으로 맨 밑에 있었던 게 가장 이른 시기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편들을 통해서 이 가마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도자기를 여기서 만들어졌고 그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마가 여기 시간하고 작죠. 시흥의 방산동이라는 경기도 지역의 가마예요. 이 가마는 한 40m로 굉장히 커요. 이 가마 안에서 나온 파편들이에요. 이 파편들을 토대로 뭘 연구하냐? 중국의 도자기와 살펴보는 거예요. 중국의 정확한 제작 연도가 있는. 그럼 살펴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니까 그 시기에 만들어진 도자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중국 도자기하고 이렇게 또 중국 도자기 말고 한국에서 유물이 출토됐을 때 시기를 알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출토가 어딘가에서 됐는데 이 도자기가 언제 만들어졌다 명문이 적혀지진 않았지만 알 수 있는 이게 묘지예요. 그 묘지는 누구의 묘라는가를 알면 그 시기에 그때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졌구나. 왜? 그 이후에 다시 파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연도를 막 추정해 나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안능이라는 그 묘지에서 왕릉이죠. 왕릉에서 이런 청자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연도가 949년. 네. 그럼 949년 이전에 이런 청자와는 고려시대 때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정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주 쫀쫀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따져서 여러 가지.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마터에서도 이런 게 나왔는데 여기에 갑술이라는 게 적혀 있고 도자기 파편에 봉화라는 게 적혀져 있고 5월이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갑술은 당연히 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봉화와 5월이 도대체 뭘까? 지역? 지역이에요. 지역의 명이에요. 근데 지역의 명인데 한반도의 봉화가 아니라 중국 지역의 지역명이에요. 중국 지역 어디냐? 절강성이라는 거기에 지역명이 적힌 엄청난 파편들이 막 나왔어요. 다시 제작 시기, 제작 기술 그리고 가마의 형태를 보면 길이가 40m 굉장히 커요. 통일신라 시대 때 토기를 만들던 가마는 한 10m 정도. 그러다가 40m나 되는 벽돌이에요. 벽돌로 가마 구조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중국의 지역명이 쓰여진 도자기 파편들이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청자를 고려시대 때 막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 80m 되는 용료 큰 가마들이 절강성 지역에 있어요. 절강성 지역에 있는 지역명이 쓰여진 도자기 파편들이 경기도 시흥, 방산도 이 가마터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 지역은 수입을 했다. 수입을 했는데 네. 그럼 크게 한번 정답이 나와가지고
기술자를 한국으로 영입해 갖고 와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기술을 배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가가지고 기술을 막 터득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드는, 그쵸? 그 기술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을 바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거. 실제로 한국의 장인들이 가서 배워와서 했다면 굳이 중국의 지역명을 거기다가 쓰지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장인들, 월주요, 절강성 월주라는 사람, 거기서 이제 중국의 장인들을 대규모로 데리고 와서 고려 청자 기술을 어디서? 경기도 일대에서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마의 형태는 굉장히 큰 용료,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료라고 해요. 40m 혹은 80m, 엄청난 큰 그런 가마를 바탕으로 고려 청자 기술을 이제 시작이 되죠. 요거는 신라시대 때는 조그만한 가마, 정말 포굴 같은 이런 가마에서 갑자기 40m, 80m 되는 가마 기술이 나오게 된 건 너무 의아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데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이런 큰 가마들이 경기도 일대에서 만들어졌는데 80m.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도자기 파편들을 토대로 분석하고 분석해서 결국 나온 그 입증된, 그리고 모두 학계에서 인정되는 학설이죠. 중국 절강성에서 사람이 직접 와서 고려 청자 기술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세계 고려 청자로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고려 청자 하면 경기도 생각하세요? 고려 청자 하면 경기도 딱 떠오르세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고려 청자 기술이 만들어졌다고 말씀 지금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 고려 청자 하면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 알려져 있긴 하지만 청자가 아니라 여주는 백자. 청자는 여기서 답변이 나왔죠. 강진 청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진. 네, 강진이에요. 강진. 청자의 기술은 강진. 강진에서 비세계 청자를 만들었어요. 강진은 어디에 있죠? 저쪽에, 전라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일대에서 중국 기술을 도입해서 청자를 만들다가 이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청자 기술이 절정에 달하게 된 거죠. 제가 쭉 강의를 듣다 보면 이런 얘기 왜 하지?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이런 게 이제 벽돌로 만든 가마 기술이고, 이게 토충료라서, 그러니까 흙을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가마예요. 벽돌로 만든 가마 기술은 경기도 일대에서 고려 청자를 가장 처음 만들었을 때 했던 가마고, 요거는 강진 쪽에서는 이런 토굴 같은 가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색의 고려 청자를 완성해 냈다는 거예요. 기술은 중국 사람을 통해서 도입이 됐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우리만의 비색 청자를 고려인들이 만들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면 강진 쪽에 굉장히 가마토도 열심히 발굴을 해요. 발굴을 해서 어떤 모양, 어떤 형태를 만들었는지 연구를 하는데 이런 청자를 만들어내요. 처음에 도자기를 만들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도자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것도 중국 도자기하고 우측이 중국 도자기, 왼쪽이 고려 청자. 우측이 중국 도자기, 왼쪽이 고려 청자. 진짜 비슷하죠? 네, 이렇게 비슷하죠. 영향, 모방을 통해서 창조해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이에요. 중국의 도자기를 모방해서 만들어내요.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한 것이 고려 청자, 오른쪽이 중국 청자. 빨간 것이 고려 청자, 왼쪽이 중국 청자. 비슷한 형태로 모방을 해서 만들게 되죠. 매우 비슷해요. 그리고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그 흙으로 만든 가마에서도
그거는 원료와 기술이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고려청자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가마 중국 지역의 가마 이름이에요. 요주요라는 것도 있고 여유라는 곳, 뭐 남성 관요 이런 데에서 월주에서 처음에 초기에 시작이 되고 영향을 다각적으로 받아서 고려청자 기술이 완성돼서 결국은 중국인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까지 듣게 되냐면 고려 비색이 천하 제일이다. 이런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비색청자 한번 사진으로 빠르게 감상하실게요. 조선 백자까지 가야 되니까. 네, 요거 사자형 향로. 고려청자는 고려청자 상감청자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상감청자 이외에도 이렇게 상형 어떤 형태를 만든 청자가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동물은 혹시 무슨 동물인지 추측? 용. 용은 아닌 것 같아요. 용이라고 하기엔 조금 짧죠. 몸뚱아리가. 이목이. 혹시 기린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린 말고 상상의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기린이라는 상상의 동물을 의례형 이제 그 향을 피우는 도자기죠. 이렇게 만들었고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응? 보면 동물이 이렇게 그렇죠. 요거 보면은 뭔지 알 수 있죠.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인데 이 얼굴은 용이죠. 맞아요. 물고기와 용을 합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룡이라고 해요. 상상을 발휘한 거예요. 네, 용도 실존하지 않는 동물인데 물고기에다가 용머리를. 의도는 그 고려시대 그 이제 장인한테 물어봐야 돼서 정확히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투각해서 향로 너무나 멋있고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지금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래가지고 화면이 이제 정확히 잘 안 나옵니다. 혹시 한 단계만 낮출 수 있으실까요? 한 단계. 검은 조시는 건 아니시겠죠? 한 단계만 낮춰주세요. 이렇게 조금 그래도 밝으면 이건 비색 청자인데 죽순의 형태를 만든 주전자예요. 네. 실제로 너무나 빛깔이 예쁘고 와 이래서 고려청자가 정교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 아시는? 맞아요. 석류로 만든 석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주전자. 주전자. 석류 모양의 주전자예요. 그리고 여기 주부가 있고. 아주 중요한 도자기인데 요거는 청자에서 그 붉은색은 진사라고 해요. 붉은색 도자기 진사 도자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진사가 구리 성분이 들어간 안료예요. 구리 성분이 들어간 안료로 여기 색깔을 장식한 거예요. 주전자인데 여기 안에 원숭이 보이세요? 연꽃 봉우리를 잡고 있는 원숭이를 이렇게 조그만한 원숭이까지 정교하게 장식을 넣어놨어요. 정성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용도의 도자기일까요? 네, 오리예요. 그렇죠? 무엇에 쓰는? 맞아. 연적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죠? 네, 연적이에요. 연적은 구멍이 몇 개여야 되죠? 2개. 구멍이 어디에 지금 있을까요? 네. 그죠? 여기 구멍 닫는 뚜껑이 있어요. 여기 있고 또 여기 이렇게. 원숭이에요. 이 도자기는
어떤 용도의 도자기일까요? 네, 연적 계속 보여드리니까 빨리 답을 맞추시죠. 근데 연적이에요. 네, 구멍 보이시죠? 엄마, 그래서 모자형, 엄마와 이제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고 엄마로 보고 있어요. 엄마와 이제 자녀, 아들이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게 연적이에요. 그럼 구멍이 어디에 있냐? 엄마 머리, 그리고 애기 머리.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마주보는 눈으로 마주보는 모양새까지 정교하게 작업을 했어요. 애절하게 보고 있죠, 엄마를. 이 도자기는 이것도 연적. 계속 연적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연적. 제가 연적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연적을 도자기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2시간 안에 끝내지도 못해. 많은데 오늘 보여드리는 도자기는 연적이 좀 많아요. 고래청자 중에서는. 연적인데 동녀라고 해요. 이제 요 크기가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이렇게 정교하게. 얘도 물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물 나오는 구멍 있어야겠죠. 어딜까요? 머리에 있고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조그만한 소녀가 병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나오는 그런 연적. 이 도자기도 연적. 또 한 10cm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없고 오사카에 있어요. 오사카 가시면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이라는 곳에 한번 꼭 들러봐 주세요. 한국에 좋은 고려청자, 조선백자가 많이 소장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사가지고 간 거예요. 얘는 동자, 남자. 네, 남자죠. 아까는 여자. 머리 형태와 아까는 치마를 입었는데 그 남자 아이인데 연적이니까 구멍이 2개여야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발견했어요. 여기 우리가 입 딱 벌리고 있죠. 그죠?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머리. 얘도 머리에 있겠죠. 하면 아까 동녀는 모자를 쓰고 있고 이렇게 뚜껑이 딱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여기 위에. 그죠? 없어요, 실제. 그런데 연적은 반드시 구멍이 있어야 물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담궈 놓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 있을까? 응? 오리잎 여기 하나가 있어요. 오리잎에. 하나는 하나로 그냥 넣고 빼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물 넣고 빼고 어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10cm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 얘는 구멍이 어디 있을까? 왠지 뒷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뒤에 있나? 이마? 요거? 요거 뺐다가 좀 옆에 이쪽에 뒤에 어딘가에 안 보이는데 왠지 하면 이 도자기는 뒷모습이 없을 거예요. 준비를 못했어. 퀴즈 내느라고. 굉장히 특별한 연적이에요. 네, 궁둥이 맞아요. 궁둥이 맞는데 궁둥이 맞아요. 맞는데 궁둥이가 맞는데 어떤 형태냐면 여기에 관으로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 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 안에는 비었고 여기 이쪽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 그 빨대 같은 게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10cm나 된 작은 도자기를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최선의 기술을 다해서 이 작은 연적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분해한 그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완, 정교한 다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를 대표하는 상감청자. 상감청자는 고려에
에서 만든 독창적인 기술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의 청자를 형태를 영향을 받아서 많이 모방해서 만들었잖아요. 상감청자는 고려인들이 창조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드시는지 아시죠? 상감 어떻게 만들까? 요거 그 운학 구름과 학이 장식된 청자에서 운학문 상감 매병 청자인데 요거 그린 게 아니라 맞아요. 팠어요. 판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 다음에 네, 판 다음에 하얀 색상을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은 곳에는 백토를 넣고 까만 색상은 검은색 흙을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고 이렇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교한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모양을 다 팠죠. 그 다음에 흙인데 약간의 슬립 형태예요. 물이 이제 좀 수분이 들어간 슬립 형태를 이렇게 발라요. 넣는데 다 칠했잖아요 지금. 그죠? 바깥에도 다 칠해졌잖아요. 그럼 요거를 맞아 긁어내. 싹 긁어내. 이렇게 싹 긁어내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하얀 백토만 문양으로 남겠죠.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면 하얀색 문양이 나오고 까만색 흑토는 또 까만색이 이렇게 나요. 그렇게 해서 문양을 만들어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도자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혹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정병이라고 불화, 고려 불화에 보면 이렇게 손에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정병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중생의 아픔과 마음을 주유하는 가는보살의 자비의 상징. 정병이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의 국가였으니까 불화에 있는 우리 정병을 도자기로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정교한 고려청자 멋있죠? 네, 멋있고 정교하고 고려 말로 가면서 약간 기술이 퇴보하죠. 이제 50분이 됐는데 잠깐 쉬실까요? 아니면 요거까지 할까요? 쉬실래요? 잠깐? 네. 색다른 도자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쉬시고 그럼 제가 연결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조선 백자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자 얘기하다가 청화백자, 푸른색 그림이 그려진 하얀색 도자기, 그걸 청화백자라고 해요. 이 청화백자를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중국 얘기를 여기 보면 밑에 막 한자 죄송해요. 한자가 너무 많은데 원나라 이렇게 원대라고 써요. 원. 중국의 원나라 때 만들어진 청화백자예요. 중국은 백자는 이전 시대에 만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발트라는 안료로 푸른색 그림을 그리는 백자는 언제 도대체 만들었을까? 조선 시대 때 조선 청화백자는 조선 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조선 청화백자는 그 기술이 당연히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중국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원나라 이렇게 1314년이라는 요건 청화백자가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양이나 이런 형태가 여기에 적용이 됐다. 그래서 1314년 그 전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서 14세기 초반에는 이미 중국에서 청화백자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제 원나라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중국의 원나라에서 이로 왜 코발트 안료를 장식한 백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팔아서 뭔가를 창출을 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죠. 내가 정말 쓰거나 팔아서 돈을 벌거나. 그러면 누구한테 팔기 위해서 이 푸른색 코발트 안료로 장식한 이 백자를 만들었을까? 영국.
영국이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실크로드 조금 영국까지 안 가고 그 중간에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거기에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이슬람 독이라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푸른색 안료가 있어요. 터키석 아시죠? 그래서 푸른색이 장식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백자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도기는 이렇게 쉽게 깨질 수가 있죠. 강도가 백자보다 낮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이 흡수될 수가 있어요. 백자에다가 이슬람 그 문화권에서 좋아하는 코발트 안료로 장식을 해가지고 팔면 되겠다. 이렇게 원나라한테 이슬람과 교류를 하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발트 안료를 수입해서 백자에다가 푸른색 안료를 장식해서 엄청나게 수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터키의 느낌이 나죠. 네. 그 이유가 그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보면 페르시아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주문 생산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청화백자, 페르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중국 청화백자예요. 이게 원나라 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중국 원나라 때 아직 우리나라는 고려예요. 고려말. 그럼 고려는 요게 위에 보면은 요게 이슬람 요게 이슬람 독이고 밑에가 중국에서 만든 청화백자.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달라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고려청자예요. 중국의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청자도 이런 접시를 만드는데 이 접시가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굉장히 커요. 크기가 한 40cm 돼요. 지름이. 왜 지름이 40cm가 되는 접시를 만드느냐. 이슬람 문화권에서 생활 방식이 이렇게 보시면 둥글게 둘러앉아서 큰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서 먹는 전통과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큰 접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써있죠. 46cm. 굉장히 큰 접시. 그 영향을 받아서 고려시대에도 큰 고려청자 접시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고려는 왕조가 사라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도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백자 기술 완성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제작이 됐어요. 근데 백자 기술이 1470년대에서 1500년대까지 완성되기 전까지 그때 열심히 만들어졌고 백자 기술 만들어지면서는 분청사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도자기가 분청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선 초기에 이런 백자를 시범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눈으로 봐도 백자가 이렇게 강도가 높아 보이지가 않죠. 관청에 납품해야 했던 그런 분청사기들이에요. 여러 가지. 관청에 이름을 다 써서 납품을. 분을 입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짙은 테토를 분을 입혀서 가린 그 도자기가 분청사기예요. 철화로 장식한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조선 백자는 관에서 철저히 운영을 했어요. 왕실용 도자기, 관에서 운영하는 도자기는 관요라고 해서 관요의 제도권 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그 형태, 그림이 있어요. 그러나 분청사기는 각 지역에서 장인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납품할 건 납품하고 지방에서 소화할 건 소화하는데 그래서 이런 특색 있는 도자기들이 있어요. 여기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냥 간단하고 심플하게 요즘 만든 도자기 같죠? 조선시대 초기에 장인들이 만들었던 거. 이건 어때요? 손자가 초등학생이 만든 것 같기도 하죠. 깨진 게 아니고 여기 그림이에요. 사람 얼굴 보이세요? 네, 이렇게
사람인지 외계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가 군청사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군청사기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 도자기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군청사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기에 이제 이거는 청자가 사실 아닌데 푸른색 청자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청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청자와는 다른데 푸른색이 이제 있죠. 명나라, 중국이 명나라로 넘어가면서 청화백자를 만들고 조선도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청화백자를 이제 만들게 되죠. 중국은 청화백자를 어디에 수출하려고 만들었다고 했죠?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그런 영향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고, 그렇게 청화백자를 만들다가 이런 붉은색 안료로 장식을 하고 나아가서 노란색, 녹색, 오체작이라는 걸 중국에서 만들게 돼요. 화려한. 혹시 요 설명이 도대체 이게 뭘까? 혹시 이거 아실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실까? 제가 여기다가 유화, 정화, 유상, 오체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유는 뭘까요? 맞아요. 유약이에요. 여기 유는 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와 이 상은 뭘까요? 맞아요.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아래와 위. 또 유약 아래. 유약 위에. 유약 아래 청화는 아시죠? 코발트라는 안료로 그림을 그린 걸 청화라고 해요. 유약 아래 청화. 유약 위에 5가지 색상.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유약 아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요걸 보시면 돼요. 그림. 바깥에는 그림. 안에는. 요게 뭘 말하냐면, 도자기, 여기 저희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림으로 한 건데, 초벌구이를 하고 그림을 그려요. 그죠? 초벌구이를 한 다음에 800도 전도에서 초벌구이, 수분을 완전히 빼기 위해서 초벌구이를 하는 거예요. 수분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림을 그려요. 용 그림도 그리고 다양한 청화, 코발트 안료로 푸른색 그림, 철화 안료로 이렇게 검붉은색 그림, 동화라는 안료로 붉은색 그림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작업이 유약을 입혀요. 그럼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입혔으니까 유약 밑에 그림이 지금 있어요. 요 유약 속에 지금 그림이 있어요. 요 유약 속에 그림이 있어요. 요 유약 안에 속에 그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재벌구이 1200도 이상 1300도까지 올려서 재벌구이를 하면 유약이 투명해지면서 그림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유화, 청화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고,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청화, 여기 중국 도자기예요. 명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 도자기. 청화가 보이시죠? 그죠? 청화로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투명유 바르고 재벌구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유약 위에 또 칠하는 거예요. 유약 위에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여기 붉은색 꽃 이제 칠해. 그리고 여기 여기 벼슬도 붉은색으로 칠하고, 붉은색이 들어간 거 다 일단 칠해요. 그 다음에 구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색 또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색, 노란색 또 칠해요. 또 한 번 더 구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도자기가 유상체 도자기예요. 중국. 굉장히 기술적으로 진보됐죠. 중국에서는 이런 기술의 도자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한국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그리고 요거는 중국에 아까 이렇게 영국에서 이렇게 수입했다고 말씀하셔서 명말 청초. 그러니까 17세기
이제 초반에서 18세기 초반까지 엄청난 중국 청자가 유럽으로 수출돼요. 왜? 왜 수출을 할까요, 유럽으로? 유럽에서 왜 중국 청자를 수입할까요? 좋아서. 교역 뭐 막 받고. 그럼 받고 나는 건 유럽의 도자기가 기술이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 16세기 1617세기 이때 유럽은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입을 해요. 그러면서 유럽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난파선에서 엄청난 양의 중국 도자기가 보물섬이라고 하죠. 이렇게 난파된 거 보여드립니다. 이런 도자기들이 중국의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있고 많은 이제 중국 청화백자가 유럽으로 수출되고 그림에도 나타나. 그리고 시기가 넘어가면서 중국의 광동성이라는 지역에서 조금 내용이 복잡한 범랑채, 아까 유상채라는 그런 화려한 도자기가 있는데 이건 좀 또 다른 도자기예요. 더 화려한 도자기 범랑채 자기들이 유럽으로 수출이 돼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을 절대 남기면 안 돼요. 여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도자기들은 아주 광채, 양채 있는데 이거는 광채는 중국에서 이렇게 장식을 한 거고 요 밑에 것만 구워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유럽에는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유럽에 가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장식을 했다고 해서 요 양채라고 해요.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이런 도자기들이 범랑채 도자기들이. 그래서 유럽에서 신화질이라고 중국 미술품에 대한 열풍이 일어요. 그냥 온 궁전을 다 중국의 도자기로 장식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도자기들을 만들다가 유럽의 판로가 끊기면서 이제 미국으로도 수출하게 돼요. 그게 이제 중국의 도자기 역사의 흐름이에요. 다시 조선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같은 시기 우리 조선은 어떤 도자기를 만들었을까? 이런 순백의 백자 만들다가 청화백자를 만들게 돼요. 푸른색 코발트 알료로 장식한 도자기 청화백자. 청화백자를 처음에 만들 때 또 모방을 해서 만들어요. 중국 청화백자를 모방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중국스러워요. 처음 만든 그림이 가득 장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왼쪽에 건 오른쪽에 건 어떤 게 중국 거고 어떤 게 조선 걸까요? 여기에 제가 명나라 해놨거든요. 이건 중국 도자기, 이건 한국 도자기예요.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에 건 조선 청화백자, 오른쪽에 건 중국 청화백자. 조선 청화백자인데 또 안에 홍치라는 중국 연호가 새겨져 있어요. 명나라 때는 중국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다가 점점 조선의 산수화, 여백의 미가 들어가는 그런 백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갑자기 만화가 나왔는데 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병자호란이 이제 발생을 해요. 코발트 알료를 중국을 통해서 수입을 해서 백자를 열심히 막 만들고 중국 거 따라하다가 이제 조선만의 분위기가 나는 산수화가 장식된 도자기를 좀 만들었는데 병자호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교역이 끊기죠. 코발트라는 푸른색 알료를 수입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때 또 장인들은 또 열심히 머리를 써야 돼요.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머리를 썼을까? 장식을 해야 되는데 코발트 알료가 없어. 한국에는 안 나요. 지금도 한국에는 안 나요. 수입을 해야 돼요. 분청사기 할 때 분청사기에서 검붉은색 그림이 장식된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알료일까요? 맞아요. 철. 한국에 철 있잖아요. 그렇죠? 철을 활용한 철화백자를 이제 만들게 돼요. 이게 17세기예요. 이게 철화로 끝문양 아주
그리고 또 독창적인 조선만의 분위기가 나는 백자죠. 그리고 이 철화라는 안료는 그림을 그리기도 매우 어렵고 그렸을 때 불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림이 좀 날아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섬세한 그림을 그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보시면 호랑이인데 좀 한 필치로 간략하게 그리는 이런. 아쉽지만 호랑이 문양 백자가 오사카 일본에 두 점이다. 일본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시면 꼭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을 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많이 보셨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만드신 호랑이 문양인데. 그리고 용 문양도 좀 정교하진 않지만 철화로 용 그림을 그려요. 포도 문양인데 요 안에 이렇게 원숭이 원숭이가 그쵸, 원숭이 이렇게 작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상상을 표현하는 거죠. 철화백자 중에 최고의 작품이에요. 철화라는 안료로 이전에 보셨던 철화하고 다르죠. 철화라는 안료를 사용해서 음영을 나타냈어요. 농도를 달리해서 그래서 국보로 지정이 돼요. 굉장히 멋지고 포도 알알이 그리면서 잎을 음영 처리해서 잎모양까지. 처음에 초창기에 철화라는 안료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음영까지 개발하게 된 거겠죠. 그렇게 철화 안료로 도자기가 만들어지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다시 청화 안료인 청화 그 코발트 안료를 수입하게 되면서 청화 백자로 넘어가요. 여러 가지 그 시를 적은 청화 백자가 있고 연정, 사군자, 대나무, 난초, 그리고 소상팔경을 청화 백자에 장식한 백자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연적. 고려 청자에서 보여드렸던 연적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이런 형태의 도자기를 떡매가 이렇게 생겼나요, 혹시? 떡매병 아닌가요? 요런 형태의 이렇게 생긴 형태를 떡매병이라고 해요. 우리 학계에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문양이 도자기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조선 백자는 관에서 운영하는 관요, 왕실 도자기만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관요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어요. 경기도 광주에서 다 분업화돼서 작업을 해요. 흙을 준비하는 사람 흙, 물레를 차서 도자기를 빚는 사람 그 작업만 하고, 사발을 만드는 사발만 만들고, 항아리 만드는 사람 항아리만 만들고.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화원. 네, 그림을 그리는 화원들이 도자기에도 그림을 그려서 비슷한 풍이 도자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잘 그렸죠. 또 연정. 그리고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조선에서 실학사상이 유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하게 돼요. 푸른색 안료가 아닌 다른 색상의 그림을 우리도 그려보자. 중국은 5가지 그림도 그리는데 그때 그림을 그리는 게 붉은색 진사라는 안료로 그림을 그리게 돼서 붉은색 도자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면적이 또 붉은색 안료를 장식한. 그렇지만 중국에서 보이는 도자기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아주 소략적으로 나름의 미적 감각을 발휘해서 하게 되죠. 이 도자기는 가속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 백자 중에서 가장 많은 기술이
맞아. 가장 많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도자기예요. 몇 가지 색상? 3가지 색상. 모든 기술이 적용이 된 거예요. 푸른색 코발트 알료, 그 다음에 초라, 그 다음에 진사, 3가지 색상. 그리고 국화문을 양각으로 장식을 했어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커요. 40cm 넘으니까. 붉은색이 좀 강하게 장식된 19세기에 가면 길상문 도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도 구군이 다 하죠. 중국과 일본은 문호를 빨리 개방했는데 조선 1876년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이제 유럽인들 조선에 들어오죠. 여기 안타깝군, 여기 18년에 조일 통상 기념 그림인데, 이 그림에 보면 유럽인으로 보이죠. 저 일본인은 어디? 일본인도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그림이 좀 일본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자기를 보시면 조선 백자가 있고 중국 도자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은 1910년에 어떻게 되죠? 네, 일제 강점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다시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이 도자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아시죠? 다완인데 이 다완의 이름이 이도다완이죠. 다완 중에서도 아주 최고가 비싼 이도다완.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도라는 말을 안 쓰고 정호 찻사발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정호 찻사발. 요거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정호거든요. 요거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고, 요 이도다완은 기자해몽이라고 절에, 대덕사라는 절에 있어요. 네. 쉽게 보기가 힘들어요.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찻사발이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일본의 국보로. 어떻게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됐을까? 분명히 조선에서 조선의 도공이, 조선의 장인이 일본으로 가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임진왜란한테 끌려가가지고 만드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임진왜란, 도자기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에서 한국의 조선 찻사발을 수입을 해서 썼어요. 그럼 왜 수입을 했을까? 좋으니까, 맞아. 좋기도 하고 자기들은 못 만드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니까 수입을 해서 썼어요. 처음에는 중국 도자기를 많이 수입을 해서 일본에서 찻사발 중에서 중국 찻사발을 수입을 해서 썼는데, 찻사발을 왜 그렇게 일본 찻사발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게 찻사발이죠. 이도다 만들고 계시는 거고, 찻사발을 왜 일본에서 중국 찻사발 또 조선의 찻사발을 수입을 했을까? 일본에는 도자기를 만드는 도기, 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고 차문화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사무라이 정권에서, 무사 정권이었어요. 근데 왜 무사들 사이에서 이 차문화가 성행을 했을까?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렇게 무사들이 차를 마시는데, 차가 이도다완, 특히 이도다완은 굉장히 크기가 커요. 그죠? 왜 이렇게 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큰 조선의 정호 찻사발을 일본인들이 좋아한 이유가 있어요. 무사들이 이렇게 쫙 앉아서 있어요. 차를 막 타죠. 말차를 막 타요. 그런데 무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 죽이고 막, 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서로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런데 차를 이렇게 타서 내주면서 내가 먼저 한 잔 마시고 쭉 둘러서 마셔요. 즉, 그 차 안에 독이 들어있지 않다. 우리는 같은 팀이다. 같은 편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찻사발에 말차를 타서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찻사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중국의 건요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검은색 천목다안이에요. 이 천목다안을 굉장히 일본인들이 좋아해서 수입해서 쓰다가 아마 차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센리큐라는 그 다인이 와비사상 하면서 화려한 걸 지향하고 내면을 강하게 하는 차문화를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눈을 돌린 것이 조선의 찻사발이에요. 화려한 장식이 없지만 여기에는 이 찻사발을 만들어낸 장인의 강인한 내공이 담겨져 있다는 걸 봤겠죠. 그러면서 결국 수입해 쓰다가 이제 꼭 도자기 장인들을 납치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수천 명의 장인들을 납치를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산평이라는 조선의 도공이 아리따 지역에서 뭘 발견을 하느냐. 도자기, 자기의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원료를 찾아야 돼요. 백자 원료를 찾아야 그걸 가지고 만들고 실험을 하고 구워볼 수 있으니까 백자 광을 발견을 해요. 이 광산이에요. 이산평이라는 한국의 도공이. 그러면서 일본에서 자기 기술이 아리따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찻삽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렇죠? 응?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찻사발이에요. 찻사발인데 한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언제 만들어졌다고 나와있죠? 17, 18세기. 그리고 일본에서 17, 18세기에 만들어진 찻사발인데 한글이 쓰여져 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 맞아요. 그때 납치되어 갔던 한국의 장인이 만든 찻사발이에요. 그걸 나중에 후손들이 한국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소장하고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한 분 도전. 한번 맨 앞에 계시니까 한번. 개야 짖지 마라. 개야 짖지 마라. 개야 짖지 마라 명확히 이제 하긴 개야 짖지 마라 맞아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쭉 읽어보세요. 한글 읽으실 수 있으시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크게. 다독가, 자목지, 오고려, 개고다 듣고 잠든 하노라. 네. 그죠? 한국말인 한글인데 지금 17, 18세기라고 이렇게 보면 일본에 납치되어 간 지 꽤 오래된 조선의 도공이에요. 제가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개야 짖지 마라 밤살암 다도가 다 보드가 자목지 호고려. 이제 아는 말이 하나 나왔죠, 그죠? 호고려 고려님 지슌 댕겨 살아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요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개로다. 듣고 잠 좀 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개가 나오고 포고려가 나오고 뭐 짖지 마라 나오고 또 밤 이야기가 나와요.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뭔 말이지 했는데 다 해석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셔요. 무슨 얘기냐면 개야 짖지 마. 밤사람 밤에 다닌다고 해서 다 도둑이 아니다. 내가 도둑인 줄 알고 걔가 막 짖은 거예요. 밤에 가는데. 그래서 그 걔한테 내가 자목지 지역명이에요. 자목지에 있는 호고려. 호고려는 뭐냐면 조선인인데 그 당시에는 납치된 조선인을 호고려인이라고 했어요. 네. 자목지에 있는 호고려님
님이라는 조칭을 썼죠. 그 님을 나 좀 만나러 댕겨오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 말을 걔한테 한 거예요. 댕겨올게.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왜 호고려 개로다라고 말했냐면 듣고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밤에 나갔어. 근데 걔가 막 짖어. 근데 내가 호고려님 좀 만나러 댕겨올게. 나 도둑 아니야.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했더니 걔가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너도 조선에서 납치되어 온 개로구나.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스마라는 지역에 아리따에도 조선 납치도공들이 갔지만 사스마라는 지역에 심수관이라는 그 유명한 우리 조선 도공의 가문 아시죠? 네, 그 심수관 선생님 가문이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지역이 사스마. 그 지역에 조선 도공인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영국인이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발견을 했는데 조선 도공인 마을이 있다는 거는 조선인들이 그 마을에서만 도자기 만들면서 살라고 테두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과 이제 피가 섞이면 안 되게 거기 안에서 살면서 조선의 관습과 풍습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면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다른 동네에 있는 조선인 동지라고 만나러 가려고 나왔더니 걔가 막 짖으니까 자신의 신세를 걔한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밤도둑 아니고 내가 조선 그 형님을 좀 만나러 온 거야 라고 하니까 걔가 알아듣고 잠잠해지더라. 조금 애달프죠? 이 내용이. 그 애달픈 내용이 차사발에 실제 또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후손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 도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구나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예요. 혹시 가시게 되면 꼭 보세요. 이렇게. 네. 또 찾아발 나오다가 이제 갑자기 청화백자로 넘어갔는데 조선의 납치된 도공 이상평이 아리따에서 백자 강을 발견해서 백자 기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서 처음에 백자 기술을 완성하면서 어디에 백자를 흉내내서 했을까요? 맞아요. 중국 청화백자를 모방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일본인들한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이거 위에는 경덕진, 중국 경덕진에서 만든 청화백자고 이건 이마리라는 일본에서 만든 청화백자. 비슷하게 따라서 만들어요. 명말 청초에 이제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해금 정책이 좀 실시가 되고 즉 그 말은 중국에서 무역을 하기 위한 배들이 못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도자기를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국을 못 가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요? 일본으로 돌려요. 그때 마침 일본이 백자 기술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중국에서 수입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도자기와 똑같은 도자기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그게 동인도 회사이고 그 일본에서는 개항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라는 그 지역에 데지마라는 섬이 있어요. 조그마한 섬. 나가사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아직. 나가사키라는 곳에 가면 정말 조그마한 섬이 여기에서 네덜란드 상인들은 절대 밖으로 못 나가. 여기에만 있으면서 도자기 무용만 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유럽으로 엄청난 양의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면서 일본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자본을 마련할 정도였다고 해요.
청아백자를 만들다가 가키에몬이라는 양식의 도자기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모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본 도자기, 경덕진 도자기, 네덜란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이때 유럽에서 청아백자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수입을 한 거예요. 일본. 요거는 그럼 도대체 이 네덜란드 이건 뭐야? 독이에요. 화면에 보이면 청아백자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물은 독이에요. 백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나요. 백자처럼 보이게, 백자 기술이 없으니까 백자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요거는 중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그러다가 여기 바로 네덜란드 독일이에요. 깨진 단면을 보면 색깔이 어때요? 백자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수입을 엄청 하다가 유럽은 무슨 생각을 했다? 우리도 만들자. 그 기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어디에서? 독일에서 마이센이라는 곳에서 처음 백자를 완성해내요. 1710년에. 마이센 도자기 잘 아시죠? 그럼 어디 걸 또 따라서 마이센에서는 만들었을까요? 일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일본에 아까 가키에몬이라는 도자기가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아주 유사하게. 그거는 일본의 도자기. 오른쪽은 마이센 도자기. 모방에서 비롯되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모방을 하면서 수출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렇게 하다가 했어요. 한국, 조선은 그때 아주 조선만에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유럽에서 사용하는, 유럽에서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만의 특색이 그냥 그대로 남겨진 도자기를 만들게 되고, 처음에 모방을 통해서 만들다가 차츰 독창적인 자기만의 도자기를 만들게 되죠. 일본스러워. 거기에 이제 신화 중국 도자기. 중국 도자기에 대한 열풍이 17, 18세기 말에 일었는데 이걸 신화질이라고 하고, 19세기 넘어가서는 일본 열풍이 불어요. 일본 미술품에 대한 열풍. 그러면은 일본 풍이어야 하잖아요. 일본만의 분위기가 나는 미술품을 원하는 거예요. 봐도 일본스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점점 마무리해가자면, 조선은 개항을 하지 않았고 교류를 하지 않았고 유럽과 수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사용하는, 조선인들이 좋아하는 도자기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아까 19세기의 19세기의 자포니즘, 일본 도자기에 대한 열풍, 또 18세기, 17, 18세기 중국 열풍, 신화질이라고 하는 19세기의 차이나 매니아, 19세기 막 중국 도자기 매니아가 생길 정도로, 그러다가 지금 근대를 넘어서 현대에 이르러서 한국의 다랑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주 늦게 가지게 된 리움에 있는 한국 다랑아리. 다랑아리 어떻게 만드시는지 너무 잘 아시죠? 2개 나누어서 붙이는 거예요. 왜 2개 따로따로 만들까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의 형태로 만들려면 이 꼬박이 엄청 높아야 돼요. 그럼 사람 손이 안 들어가요. 최대한 사람 손이 들어갈 수 있게 2쪽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다랑아리가 왜 다랑아리를, 여기 나왔나? 재작년인가 46억에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다랑아리가 이제 옥션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중국에도 없기 때문이죠. 일본에도 없고, 조선의 17, 18세기 아주 특징적으로 한정적으로 만들어졌던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건 대형 박물관이에요. 혹시 영국에 혹시 가셨던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도 가실 기회 있으면 대형 박물관에 꼭 가보세요.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다랑아리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다랑아리는 조선시대 때 다랑아리인데 이 다랑아리가 어떻게 해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게 됐을까? 언제쯤 넘어갔을까? 10년 전에 일제강점기예요. 굉장히 빨리. 일제강점기에 누가? 버나드 리치라는 영국의 도예가가 있어요. 영국의 도예가가 이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일본에 와요. 도자기를 배우려고. 도자기가 궁금해서 일본에 왔다가 미술품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박물관의 개념이 생기고 그 박물관에서 미술품들을 막 소장을 하고 전시를 하면 어떻게 또 되냐면 연구를 하게 돼요. 아, 이 도자기는 언제쯤 누가 가지고 왔고 이 도자기는 또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게 돼요. 유럽에서 중국 도자기, 다음에 일본 도자기, 일본 자포니즘이 일었을 때 일본 도자기에 관심을 가져서 막 연구를 하다가 유럽인들이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일본 도자기의 원료가 한국에 있다, 조선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버나드 리치가 일본에 왔다가 한국을 오게 돼요. 한국을 와서 이 다랑아리를 도예가니까 엄청난 도자기들을 이제 보고 싶어 했겠죠. 그 중에서도 이 다랑아리를 보고 실제로 진짜 이렇게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끌어안고 가진 않았겠지만 나는 행복을 안고 간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매료됐다는 거겠죠. 특별하게 느껴졌던 거겠죠. 그 다랑아리가 대형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다랑아리 국보예요. 국보가 세점, 미운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인대 박물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물이 한 4점. 그 이외에도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다랑아리가 많아요. 그래서 한 총 20점 정도의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다랑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이 다랑아리가 47억이네요. 보면 그렇게 뭔가 장식을 뭔가 대단한 기술이 적용된 도자기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최선의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도자기예요. 미스테리는 최선의 기술을 다해서 형태를 만들면 대체로 용그림을 그려요. 왜? 왕에게 왕실 행사용으로 왕을 상징하는 용을 그리는데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호기심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랑아리는 지금 우리가 다랑아리라고 많이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다랑아리라는 용어를 쓴 거는 얼마 안 돼요. 1950년대 때 누구에 의해서? 김환기라는 화가 들어보셨어요? 네, 김환기라는 화가가 항아리를 본인 그림에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랑아리에 대한 이런 어쩌면 사람이 이러한 백자 다랑아리를 만들었을까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글을 남기기도 해요. 김환기라는 화가와 최순우라는 미술사학자 선생님께서 이 백자 다랑아리에 대한 큰 감상의 평을 남기면서 백자 대호라는 용어를 썼는데 백자 다랑아리라는 용어를 김환기 화가와 최순우라는 미술사학자가 쓰게 돼요. 요거는 백자 다랑아리 삼성에서 백자 다랑아리가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 작품인데 삼성에서 도자기로 만든 냉장고를 만들면서 이런 광고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설화수에서 다랑아리 모티브를 딴 화장품 용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독일에서 다랑아리와 찻사발을 주제로 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랑아리가 세계에 빵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BTS.
아주 세계에 엄청난 많은 아미라고 하던가요? 네, 팬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인스타에 다랑아리를 탁 안고 있는 사진을 탁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일부 미술 애호가들은 다랑아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냥 일반 가수들을 좋아하는 젊은 층은 다랑아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과 같은 요 아이돌이 다랑아리, 이렇게 멋진 다랑아리를 끌어안고 있어서 다랑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현상으로 연결이 됐느냐. 다이소에서 미니 다랑아리를 3,000원인가 5,000원 만드는데 판매량이 수백억이래요. 네. 3,000원, 4,000원, 3,000원, 5,000원대 찍어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제 비싼 거는 보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인들 뭐 엄청나게 아무튼 조그마한 다이소 항아리가 판매가 수백억에 이른다고 해요. 그런 현상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제가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생생사업, 활용사업, 교육사업, 그 중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런 야행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문경 세제에서 하는 밤의 행사예요.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빛 기획하고 조금 다른 그런 사업인데 밤에 이틀 동안 전시, 교육, 체험, 공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가 그 세트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로 3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아무나 오셔도 돼요. 아무나 그냥 오시면 되세요. 네, 그냥 방문하시면 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여기 점촌에도 포스터를 붙일 거니까 꼭 방문해 주세요. 올해 10월 10일, 11일에 다랑아리 야행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알려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이 다랑아리를 좀 더 다른 형태의 행사로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해요. 문경의 문화재라고 알고 계시는, 다시 용어가 바뀌어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 네, 무형유산. 사기장 선생님들이 많으시죠. 여기 이제 중간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 사기장.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국가지정 사기장이시고 지금 작고하신 우리 천안봉 선생님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 그리고 이학천 선생님이 계시고 또 천안 선생님의 자녀분이 이제 뒤를 이어서 전수교육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오빠가 되죠. 사기장 국가 전승교육사, 저한테 사촌 오빠 두 분이 경상북도 무형유산 사기장으로 지정되어서 활동을 문경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경 지역은 굉장히 사기장 도자기로서 아주 대단한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작은 지역이지만. 그리고 저희 가문뿐만이 아니라 1대에서 9대까지 조선 영조 시대부터 300년 동안 도자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가문이 문경에 자리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가 되시는 김배한 할아버지께서는 조선시대 왕실용 도자기만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관요에서 차출이 되셔서 활동하신 장인이세요. 여기에 글씨 조그만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아까 늦게 미술사 전공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의 기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한 기록을 토대로 석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경에 내려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문경으로 불러내리신 것 같아요. 그 후손 관요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지만 관요에서 일을 했던 장인이 실제 문경에 있고 그 문경에서 일을 했던 관요 사기장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또 국가무형유산으로 또 경상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곳이죠, 문경은.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63년에 만들어진 완형이 그대로 남겨진 망댕이 가마가 존재하고 있고, 발물레인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이제 발물레죠. 가장 오래된 발물레가 문경의 유산으로 소중히 간직되고 있어요.
도자기 하면 문경은 찻사발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올해로 찻사발 축제가 몇 회? 이제 혹시 26? 그죠? 26회. 저도 사실상 26회인가 아마 26회일 거예요. 그만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경은 도자기라는 이 자산을 심층적으로 더 브랜드화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은 축제만이 아니라 축제의 소재만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관광의 요소로 콘텐츠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이제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또 고민 있어야 되고 오늘 또 강의를 들어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과 애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강 축하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분. 네.